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한 건데 그러나 반대표보다는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결과입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입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39, 반대 138, 가결에 필요한 찬성 149표에 10표 모자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영장 청구 11일 만에 부결됐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고작 10표가 모자라 간신히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오히려 반대보다 한 표 많았습니다. 작년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때는 찬성이 101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그때보다 찬성이 40표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사 독재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심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대답은 피했습니다. 예상보다 이탈표가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결국 방탄으로 이재명의 강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과는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가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가표가 더 많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부결은 됐지만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대표가 138표 나왔는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만 최소 31표, 민주당 성향을 합하면 최소 37표가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입니다. 투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습니다. 양당은 의원총회에서 표 단속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셔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양식을 걸고 표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3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얼마 안 걸렸지만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검표위원들이 논란을 벌였고 의장석에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흘림체로 쓴 글씨를 놓고 반대표로 분류할지 무효표로 분류할지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또는 무효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들 그런 중간 영역의 표가 2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이탈표가 예상보다 꽤 많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든 민주당 지도부의 표정은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논란 끝에 발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석수 169석에 체포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1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5석을 합하면 175표입니다. 최소 37표가 기권, 무효, 심지어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지만 예상 밖으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차례로 올랐습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시민들에게 당군 일에 최대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쫓아 사법 사냥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연단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토착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5분 가까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겨눈 압수수색만 322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무죄 정황만 넘쳐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창과 방패의 대결,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대장동 등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180도 정반대였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장관은 특히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닌 최대 시민 피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이 각종 인허가의 대가인지도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만한 관내기업차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장관의 창끝이 이 대표의 방패를 뚫은 셈이 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 내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선 물론 정치적으로도 코너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에 심사조차 진행할 수 없게 돼서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아슬아슬한 표차이 덕분에 수사에 힘이 더 실렸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김지인 기자가 전망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토착비리라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검찰총장인 제가 더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의 신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며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보강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두 줄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회 부결 통지 공문이 법원에 전달되면 이 대표 구속영장은 신문 없이 기각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체포동의안 찬성이 더 많았던 표결 결과를 두고 수사에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친 20표는 분명 이탈표일 텐데 민주당 의원 일부가 검찰 논리에 설득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일단 불구속 기소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면 428억 원 약정설 등 추가 범죄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혐의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시작한 뒤 나중에 이들 사건 수사를 토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치팀 박윤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개표를 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장담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은커녕 간신히 부결이 됐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데 네. 오늘 전원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5명입니다. 모두 합하면 부결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네. 모두 합하면 175표입니다. 일부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170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유력했는데 그렇죠. 결과는 138표였습니다. 최소한 37표가 이탈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 개표 과정에서 판단이 애매한 2표 때문에 1시간 넘게 논란이 빚어졌었는데요. 네.
기자들이 이제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다시 돌이켜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두 표조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절실했다라고 읽힙니다. 그랬군요. 자,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저희가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에 기자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에게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친 이재명계 그리고 비이재명계 할 거 없이 모두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 친 이재명계 의원은 완전 순진했다. 앞에서는 방심하게 하고 뒤에서 뭉쳐서 가결로 협박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아무 말 안 하다가 전혀 예상 못했다. 네. 힘든 일이 생겨도 이제 서로 지켜주지 않겠구나. 배신감이 든다. 배신감.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표현이 이제 주목이 됩니다. 네. 비이재명계도 놀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원은 무겁고 두려운 집단적 의사 표현이다. 네. 버티면 다음번에는 가결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로 볼 때 민주당은 앞으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거 이탈표가 나온 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총선이 이제 1년 남짓 남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겠다는 생각과 불안이 퍼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현실화되는 어떤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부결표 숫자보다는 네. 부결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당의 분열을 막아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놓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제 내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부결을 장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민주당의 균열을 촉발시킨 셈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당내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반격 카드로 준비했던 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를 두고 부실 검증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맡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입을 열었는데 학교 폭력 문제를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경찰청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낙마 후 침묵을 지키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틀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유감 표명도 아닌 발언의 속내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정보위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았고 정 변호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몰랐습니다. 네. 몰랐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내부의 우려를 외면하고 검사 출신을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윤 청장은 정보위에서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건 아니라면서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 역사에 남을 치욕, 사실상의 을사늑약이라는 반발과 함께 소신 있게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함을 인정하고 용퇴하라는 촉구 등이 쏟아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부터 윗선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12구 참사 수사,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추천 등 윤 청장의 코드 맞추기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 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몰랐다는 답은 인사검증을 주관한 법무부 수장에게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송사가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정 변호사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거든요. 경찰청장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사실상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검증 실패 책임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지 24시간 안에 임명을 취소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연세대학교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을 또 이어갔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지지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청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지방교육청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특히 청년층과 학부모들의 여론이 악화됐다고 보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사검증이 또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제 제기 24시간 안에 임명을 취소한 노력을 국민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몰랐고 일이 터지자 바로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보도된 2018년 윤석열 대통령과 정순신 변호사는 물론 인사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인사비서관까지 모두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것도 눈에 띕니다.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을 몰랐다니 이런 억지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인사 검증 라인을 강력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제 전학 조치가 소송으로 무력화됐다면서 제도 보완과 함께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입시 불이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대학 입시 정시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초반부터 부실 인사 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해자의 부친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인 검사라는 그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입학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안이하다, 저급하다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차관이라도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을 졸업한 뒤 10년까지 남기도록 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법안 소위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의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좀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여야 모두 학폭 가해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학폭위 결정이 소송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걸 차단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생기부 작성이나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큰 허점으로 지금. 교육부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가는 정시 모집에도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체육 특기자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반영되는데 그마저도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정시에도 반영을 꼭 해야 된다는 의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특히 국민들이 분노를 느낀 건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의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검사였던 아버지가 법적인 지식과 힘을 이용해서 소송을 최대한 끌었고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건데요. 이렇게 가해자가 소송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솔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이모 씨는 오늘 학교를 찾아 더 이상 아이를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들이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여전히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래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래 친구들은 일단 오면 거의 애가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고. 이 씨의 아들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 2명으로부터 수차례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발로 걷어차이고 달걀로 머리를 맞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2달가량 학교에 가지 못하고 6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가해자들에게 내린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도 되지 않는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학폭 담당 선생님이랑 뵀었어요. 그래서 했던 말씀이 강제 전학이 나오려 그러면 집단 성폭행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하모 씨는 학교 폭력을 당한 아들을 지난해 다른 도시의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학폭위가 내린 조치는 특별교육과 봉사활동뿐.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학부모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회장을 승인하는 게 교장이거든요. 교장이 그거를 승인을 하고 허락을 했다는 것은 학폭위가 가해자에게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를 내려도 가해자들은 교묘히 불이익을 피해갑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위의 강제 처분에도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재심 청구,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1년 이상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심 소송 하나만 가지고 2년씩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전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생활기록부 적시를 피하는 상황까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전문 분야를 학교폭력으로 등록한 변호사도 4년 전보다 4배가량 늘어나는 등 관련 시장까지 커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퇴 이후에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팀 김세영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 합격한 것을 두고 지금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서울대가 지금 내부 게시판을 비롯해서 정 변호사 아들 이야기로 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예. 어떻게 붙은 거냐, 지금이라도 징계 안 되겠냐 이런 글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네. 먼저 정 씨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예. 당시 입시 요강에는 수능 100% 선발이라면서도 학내외 징계 요소 등이 감점에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서울대 관계자는 그만큼 엄중한 문제라서 적시한 조항이라면서 감점 조항은 예외 없이 적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씨의 경우에도 징계 문제가 검토가 됐지만 그래도 커트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어쨌든 합격이 된 거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폭등은 현 단계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알아도 개인정보라서 언론에는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 정시 전형에서는 최대 감점
감점이 1점이었다고 합니다. 학내외 징계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감점되는 점수가 1점뿐이라서 만약 정군의 수능 점수가 안정권이었다면요. 네.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서울대는 사후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입학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네, 아무리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검증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죠. 임명이 된 지 28시간 만에 지금 낙마를 했는데 공모가 진행되는 기간이 거의 50일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는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네, 정 변호사 아들이 관련된 판결문은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조건을 넣어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법원 도서관을 찾아가 열람을 신청하면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까지 열람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약 4년 전 KBS 보도에 등장한 고위직 검사가 정순신 변호사였다는 것만 알면 반나절 만에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당시 KBS에서 검사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해서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과 법무장관 모두 보도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정 변호사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인사기획관과 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보통 검사들이 이 같은 고위직 검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점을 미뤄보면 좀처럼 납득이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40년 넘도록 된다, 안 된다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환경부가 오늘 설치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곧바로 강원도는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준호 기자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지구와 끝청까지 길이 3.3km를 케이블카로 잇는 사업입니다. 끝청부터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은 직선거리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사실상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1982년 케이블카 사업을 처음 추진한 이래 40여 년 만입니다. 앞서 환경 전문기관 5곳이 부정평가를 내렸지만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 입지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 평가법 규정에 따라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대신 양양군 측에 무인 카메라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냥을 비롯한 보호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산부 정류장의 건축 면적을 축소하고 위치도 해발 고도 1,480m에서 1,430m로 50m 낮추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강원도는 산지 전형과 같은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11개의 인허가 절차, 각종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원샷으로 해결해서 연내 착공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상당수는 40년 된 수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대다수가 원하는 수건 사업이었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고요. 외국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밑에 사냥이 놀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는 할 수 있고.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역할을 망각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환경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평가합니다. 환경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당분간 오색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환경부의 결정에 환경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환경 영향평가를 의뢰한 전문기관 5곳의 의견을 환경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두고두고 꼬리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 현인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환경부는 새로 보완된 케이블카 계획은 생태계와 경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을 비롯한 보호종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보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는 달랐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가 서식 환경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합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등 시설을 설치할 때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급경사 산지부 공사로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풍속 예측 모델링과 설계로 강풍으로부터 케이블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립기상과학원은 실제 풍속을 모델로 검증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부는 5곳의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 케이블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 한 곳의 의견은 묵살됐고 4곳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설악산조차도 저렇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설악산보다 자연성이 안 좋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과 관련된 수요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른 국립공원마저 하나둘 개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지구환경 변화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게 자연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도 채 되지 않는 아주 핵심적인 공간을 그냥 이렇게 쉽게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죠. 설악산 5색 케이블카 허용을 계기로 인간에게 보호구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립공원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정부가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 광물 33종을 핵심 광물로 지정해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들 광물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경제 안보 차원에서 각별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광물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의존도를 50%가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전지를 만들려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이 꼭 필요합니다. 20년 뒤엔 이런 광물들의 수요가 4배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상 국가도 한정적입니다. 수산화 리튬, 코발트, 망간 등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탄산 리튬도 칠레에서 80% 이상 들여옵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미중 무역 갈등 이후 광물 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노골적이기까지 합니다. 미국은 이미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이 40%를 넘겨야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만들었고 유럽도 유사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선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멕시코에서도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각종 광물질들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정부의 어떤 개입을 명시했거든요. 2차 전지에 쓰이는 재료들이 결국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원 무기화가 가능하거든요. 이에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은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직접 개발 중이고 LG화학도 북미산 리튬 정광을 확보하는 등 기업들도 저마다의 공급망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핵심 광물 33종을 선정하고 그중 2차 전지와 반도체 생산에 결정적인 10개는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2030년까지 한 국가에 80% 넘게 의존하는 광물은 의존도를 50%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구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교란으로 핵심 광물 수급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광물 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 세제 지원을 늘리는 한편 폐배터리 재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32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긴축이 길어질 거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주식시장도 약세가 이어져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2,380선까지 밀렸다가 가까스로 2,402.64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에 이용된 집은 새 주인을 찾기 위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잦습니다. 경매로 새 주인이 나타나면 그럼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증금은 절반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고 새 주인이 혹시라도 나가달라고 하면 도리 없이 살던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에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모 씨.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을 꾸리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새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집주인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최근 구속된 남모 씨였습니다. 보증금 7,500만 원 중 경매로 이 씨가 돌려받은 건 고작 2,700만 원. 보증금 대부분 대출이었던 데다 2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5천만 원도 빚입니다.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남 씨의 사기 행각으로 이 씨 수중엔 빚만 1억 원 남았습니다. 이자는 계속 내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기가 되면 또 일시에 내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그 중간에 회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찾아보고 있어요. 남 씨의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 78살 이모 씨 역시 5년 넘게 살던 집이 최근 경매로 낙찰되면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사실상 전 재산인 4,200만 원 중 이 씨가 돌려받는 건 역시 2,700만 원이 전부. 폐지를 모아 먹고 사는 처지라 앞날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그냥 한 30만 원씩이나 20만 원씩 내고 그냥 살아려면 그거는 가능했는데 이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할 리가 없지 모르겠어. 그거밖에는 희망이 없어 지금 나한테는.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보증금 액수가 적은 이유, 남 씨가 피해자들이 사는 집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 낙찰 후엔 금융회사 빚 상환이 먼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혹은 전세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피해 확인서는 경매로 집이 넘어간 뒤에야 발급해 주는 데다 긴급 거처를 택하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은 6개월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6개월을 가시거나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라고 하면 6개월을 누가 들어갑니까?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반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사례는 13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 버스터미널입니다. 대기하는 버스도 승객도 거의 보이지 않는 이곳은 석 달 뒤면 운영을 종료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도시의 버스터미널들도 문을 닫는 곳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뭐가 문제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화정터미널의 창구에는 이미 직원이 없고 발권기로만 승차권을 사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곳곳이 낡고 갈라졌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지난해 이용객이 2017년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안 없어지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차편도 너무 적고 아무래도 예전만큼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악화돼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그 줄어든 노선마저 이용하는 이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5월쯤에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폐업을 한대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미 문을 닫아버린 터미널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문을 닫은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은 승차장이 있던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이 막혀 있습니다. 터미널 안쪽 하차장이었던 이곳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 대낮인 지금도 이렇게 어두컴컴한 상태입니다. 또 터미널 1층에 하나뿐이었던 이곳 화장실도 지금은 사용이 금지돼 있어서 이용객과 상인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247만 명에 달했던 성남 버스터미널은 5년 만에 117만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수서 고속철도와 경강선 등 주변 철도가 확충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자 버스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적자를 못 견딘 터미널 운영업체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은 지금 한 14명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9명 정도는 일단 정리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미처 나가지 못한 일부 상인들만 을씨년스런 건물 안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예, 손님 뭐 한 80% 이상 화장실 어디냐고, 매표소 어디냐고. 취재 도중 오랜만에 찾아온 승객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표 끊는 데가 바뀌게 됐다고 어디로 가라는데? 표 저기로 끊으시러 가죠. 임시 매표소 보이세요? 저기 매표소. 의정부의 버스터미널 역시 비슷한 신세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500명대로 줄어 상점 13곳 가운데 6곳이 장사를 접었습니다. 요거 지금 11시 20분 찾나 놓치면 2시인가에 또 있단 말이야. 2시 반인가. 그러니 3시간씩 여기 길바닥에 이라고 앉았단 말이야. 늙으니까. 지난 2017년부터 폐업 또는 폐업을 앞둔 버스터미널은 모두 22곳. 하지만 철도로 갈 수 없는 곳이 있는 만큼 수익성만을 이유로 폐쇄되면 교통 약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터미널이 없어져가지고 평택 같은 데 갈 때도 1시간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갑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터미널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 한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간다 신준명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서 국가 간의 거래가 금지된 고래 고기를 일본에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고래 고기를 어묵으로 속여서 들여왔고 직접 식당까지 차려서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나온 세관 직원들이 한 식당을 살피고 있습니다. 냉동실 안쪽 깊숙한 곳까지 붉은 빛깔의 고기 덩어리가 꽉 차 있습니다. 커다란 상자 안에도 한가득. 고래고기 맞습니다. 고래고기 맞습니다. 조리실 곳곳에서도 꺼내놓은 고기 덩어리가 발견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판매하려고 썰어놓은 거네요. 모두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고래고기입니다. 밍크 고래와 브라이드 고래는 멸종 위기종으로 국가 간의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해 손쉽게 밀수입했습니다. 어묵이나 명태 등으로 품명을 속이는가 하면 상자당 20kg이 넘지 않게 해 세관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보낸 국제 특급 우편입니다. 상자 겉면에는 오뎅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소분된 고래 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업자에게 보내는 고깃값은 소액으로 쪼개서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자녀 유학비로 속여 보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4개월 동안 366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톤을 밀반입했습니다. 우편물 수취인이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면 세관 감시망에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니까 지역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아가지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나누어서 불법으로 들여온 고래고기는 부산과 울산 지역 식당 2곳에서 유통됐는데 주범은 지난해 부산의 식당을 열어 자신이 밀수입한 고래고기를 직접 팔기까지 했습니다. 부산 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입건하고 주범은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청년 정치인인 장예찬 씨가 몇 년 전에 썼던 웹소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등장시켜서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다는 논란인데요. 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장 씨 본인은 창작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생을 깨달은 한의사가 연예인들을 치료하며 이름을 떨친다는 판타지 웹소설입니다. 치료법은 성관계이고 치료를 해준 뒤 교제를 시작합니다. 환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자의 이름에는 가수 아이유의 본명 이지은,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김혜수가 등장합니다.
이 웹소설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장예찬 씨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재했습니다. 장예찬 후보는 대표적인 친윤석열계 30대 청년 보수 논객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당선이 유력합니다. 당내 경쟁그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수 아이유 씨 팬들에게 대신 사과했고 안철수 후보 측도 다른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고 전문 직업인을 희화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열린 청년 최고위원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강간 미화, 성적 미화, 성적 대상화, 종교 비하, 사과를 제대로 하고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후보라든지 엄청난 기득권을 내려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장 후보는 창작의 자유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역공을 폈습니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 보내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장예찬 후보가 2019년에 쓴 또 다른 소설에서는 여성가족부 공무원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남성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시더니 이러려고 그러셨나?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유 씨의 팬들은 장 후보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속사에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현무암, 그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현무암들은 희소 가치가 있어서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는데요. 연구를 위해서 국가가 보존 중인 시험림에 침입을 해서 현무암을 훔쳐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굴착기까지 이용해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제주에 있는 국가시험림 출입구 앞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리며 다른 곳을 비추고 또 다른 CCTV는 하얀 천으로 가려집니다. 이들은 곧바로 자물쇠를 뜯고 시험림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와 트럭을 동원해 300m의 진입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지름 150cm 크기의 현무암. 검은색인 일반 현무암과 달리 중간중간 회색빛을 띠며 거대한 산을 줄여놓은 것 같은 모양입니다. 범인들은 수십 차례 답사를 한 뒤 절도 작업에 8명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팔 벌린 인증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은 이처럼 제주 시내 한 야적장까지 돌을 옮겨 숨겨놨습니다. 절도범들은 이 현무암을 5천만 원에 팔려다 여의치 않자 지인에게 1,200만 원에 팔았지만 이마저도 취소된 뒤 결국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자연석이 이제 용암이 흘러가지고 다른 정물이나 사람의 행상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볼 때 가치가 있다고 하겠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탐이 나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좀 궁금하고 의문 사항입니다. 시험림에서 산림자원을 훔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형제 2명을 비롯한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매섭게 몰아친 올겨울 한파가 바닷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뚝 떨어진 건데요. 남해안의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123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를 떠다닙니다. 양식장 칸칸마다 물속에는 아직 떠오르지 않은 죽은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2년 동안 기른 참돔 3만 마리가 일주일 새 죽어버린 겁니다. 올가을 출하를 앞두고 있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어민들은 막막한 심경입니다. 정말로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지난 여름 내내 고생한 게 그냥 물거품이 되고. 전남 여수 돌산과 남면 인근 양식장 20곳에서 돔류와 우럭 123만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사육량의 70%가 죽은 겁니다. 이달 초까지 이어진 한파에 따른 저수온이 가장 유력한 폐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육지와 가까운 근해는 수심이 낮아 한파의 영향으로 수온이 뚝 떨어지는데
추위에 약한 어종들이 너무 차가워진 물 온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집단 폐사로 이어진 겁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만 41억 원 이상. 하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양식어민들은 재해복구비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턱없이 적은 복구비로 폐사체 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또 소멸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한도 금액이 터무니없이 좀 작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해복구비 인상과 월동지 이동 방안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 바다에 내려진 저수온 경보는 주의보로 하향됐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의 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그동안 흑백으로만 만났던 김구, 안중근, 유관순,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색깔을 입고 더 생생해졌습니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15명의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한 건데요.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린 이 사진들은 영상으로도 만들어졌고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 전광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남쪽 해안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태운 목선이 난파하면서 최소 5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난민 유입에 대해서 강경한 단속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해안. 난파된 선박자네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고 해안가에는 가방과 신발 등 탑승객의 소지품들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태운 목선이 악천후로 암초에 부딪히면서 난파된 겁니다. 파도가 워낙 거세 구조나 수색 작업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아이와 아이 14명을 포함해 최소 59명이 숨졌고 80명 정도가 생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목선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튀르키예에서 온 150에서 180명의 난민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È una giornata di lutto per la Calabria. L'anno scorso ha accolto 18.000 migranti, ma non può essere abbandonata dall'Europa.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인신매매범이나 다름없는 미립국 브로커를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난민은 어디서든 환영받아야 한다며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Prego per ognuno di loro, per i dispersi e per gli altri migranti sopravvissuti. Ringrazio quanto hanno portato soccorso e coloro che stanno dando accoglienza. 난파된 목선은 튀르키예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이후 유럽 각국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에 나섰는데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그리스는 선제적으로 국경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리스 루트가 막힐 경우 난민들은 이탈리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고 부실한 선박으로 지중해를 건너는 건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2014년 이후 지중해 남부에서 선박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난민은 2만 명이 넘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겨울 폭풍이 이번엔 남쪽으로 이동해서 캘리포니아 남서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를 보이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폭설이 쏟아지면서 처음으로 눈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장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도로가 하얀 눈에 파묻혔습니다. 열대 지방의 상징인 야자수에도 눈이 쌓였고 로스앤젤레스의 명물 할리우드 간판은 눈보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북서부를 훑고 온 눈폭풍이 캘리포니아 남서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사흘 동안 주요 도심에는 30cm 가까운 눈이 쌓였고 산악지대는 2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1989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눈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This morning we had like a foot and a half of snow, and I couldn't go to work. We live on top of a hill, so all of our whole entire road was covered in snow. 이 여파로 37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대동맥인 5번 주간 고속도로도 일부 구간이 폐쇄됐고 월동 장비를 갖추지 못한 차량들은 도로 곳곳에서 고립됐습니다. A tire went flat, and then we had to change them, but we had to leave the car elsewhere yesterday. 일부 지역에는 250mm가 넘는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저지대의 도로와 차량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침수되고 지반이 내려앉아 주차된 차량이 강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이 계속되면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까지 12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Now we have this round of rain and snow impacting the region. Not just here in Southern California, the entire state is impacted by this storm. 북극에서 내려온 거대 저기압이 이번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미국 기상청은 다음 달 1일에는 시속 80km의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캘리포니아의 주도 세크라멘토를 강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해서 정부가 해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같은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서 기관 운영과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서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는데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오늘 이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의안을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번째 해임 사례가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을 준다면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하청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공무원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한 지자체에서는 특이한 공무원의 이름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병학 씨는 지난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천시청의 이한나 주무관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방역 지원금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돼서 망설이자 실제 시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당 주무관 이름도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사진을 보냈습니다. 내가 확인하니까 오늘 출근도 안 하고 이한나 주무관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얘기해서 바로 카드 정지시키고 하지만 곧 찜찜한 마음에 카드를 해지하고 시청으로 전화했더니 이한나 주무관은 남자였습니다. 다른 시민도 같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가 이한나는 남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기 피해를 면했습니다. 전화하신 분은 여자분이고 그랬는데 시청에 전화했더니 담당 직원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시청 직원은 4층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자체 공무원 이름을 도용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데 여성 이름이라고 생각해 고른 이름이 하필 남성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전화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들한테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있으니까 주의해달라고 안내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신고된 충북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80억 원.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조작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독일 축구의 전설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3년 5개월 동안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지난 94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리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클린스만. 벤투 감독이 한국을 떠난 지 2달여 만에 축구협회는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월드컵 본선까지 3년 5개월,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계약 체결 후 축구협회를 통해 한국 대표팀을 지휘한 훌륭한 감독들의 뒤를 잇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아시안컵과 2026년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1990년 월드컵 우승 멤버였던 클린스만은 은퇴 후엔 독일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2006년 월드컵 3위의 성적을 거뒀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대표팀을 지휘할 때 주로 미국에서 지내면서 이른바 원격 지휘로 논란을 빚었고 2019년 헤르타 베를린에선 구단과의 갈등으로 2달여 만에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의식한 듯 축구협회는 재임 기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도 계약 조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윌러 강화위원장이 내일 감독 선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주 중 한국에 입국해 데뷔전이 될 다음 달 24일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이번 WBC에서 우리의 첫 상대는 호주인데요. 호주가 우리와의 경기에 투수 전원을 투입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지난 23일부터 도쿄 인근의 후추시에 캠프를 차리고 현지 적응 중입니다. 지역 야구팀과 2차례 친선 경기도 치르면서 경기 감각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대회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의 1차전에는 투수 15명이 모두 출격할 수 있다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Everybody be ready to pitch in the first inning of the first game against Korea. You've got guys who are starters, guys that are closers. Any one of them can pitch at the beginning of the game. 대표팀 경력만 10년이 넘는 베테랑 투수 에서튼도 다양한 변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Tokyo Dome. It's Astro Field, so the ball's going to travel quicker on the ground. We're facing the best baseball players in the world, so they're going to run faster. They're going to swing harder. They're going to throw harder. 지역 어린이들에게 일일 지도를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호주. 우리와의 1차전에서 과연 어떤 승부가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WBC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뜨거운 타격감을 뽐낸 김하성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대표팀 합류를 앞둔 김하성의 마지막 시범 경기, 첫 타석에서 뚝 떨어지는 공을 안타로 연결하더니 두 번째 타석에서는 깨끗한 좌전 안타로 주자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본래까지 골라낸 김하성, 올해 입국해 WBC 대표팀에 합류하는데 간결하게 바뀐 타격 자세에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이죠. 다음은 NBA입니다. 중앙선을 넘자마자 던진 석점슛도 들어가고 화끈한 덩크까지 포틀랜드 릴라드 선수 무려 71점을 쓸어 담았는데요. 오늘 정말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날이네요. 마지막은 튀르키예 프로축구입니다. 경기 시작 후 4분 17초가 되자 그라운드 안으로 인형들이 쏟아집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일어난 시각에 맞춰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해 팬들이 장난감을 준비한 건데요. 지진 피해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잠시라도 행복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오는 7월 열리는 여자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콜린 벨 감독과 지소연, 최유리 선수도 트로피를 보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포근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머무르겠고요. 중서부 해안가는 안개까지 뒤엉키겠습니다. 낮에는 계속해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10도, 경주의 경우 18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 동안에만 총 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내일은 바람까지 강해져 산불 위험성이 더 커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동쪽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부 북동산지에는 순간 시속 90km 안팎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또 출근길에는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영도, 대구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3일절인 모레 오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